안녕하십니까. 2024 딜사이트 창립 기념 경영전략 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4 창립기념 경영전략 포럼은요, 자본시장 미디어였던 딜사이트가 이제는 미디어 그룹으로 새 출발하는데요. 앞으로의 비전 소개와 함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자, 2018년에 설립됐었던 저희 딜사이트는 B2B에서 B2C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확장하기 위해 그동안 머니네버슬립, 머니S 그리고 올해 딜사이트 경제TV까지 개국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딜사이트 미디어 그룹은 차별화된 관점과 발빠른 취재로 기업과 우리 투자자들의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본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많은 영감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까지 보고 오시죠.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 딜사이트가 이제 경제 전문 미디어로 거듭납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딜사이트는 온라인 뉴스를 넘어 경제방송 채널로 영역을 확장하고 프리미엄 콘텐츠로 B2B와 B2C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경제 전문 미디어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미디어 파워는 콘텐츠에서 나옵니다. 프리미엄 콘텐츠를 최우선으로 하는 딜사이트는 모든 투자자가 주목하는 경제 전문 미디어가 되고자 합니다. 딜사이트의 시선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합니다. 미국 주식 전문 미디어 머니네버슬립을 시작으로 미국 주식 라이브 방송 미주라를 런칭해 국내 주식은 물론 미국 주식 소식까지 전달하는 글로벌 투자 정보 전문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던 딜사이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B2B에서 B2C로,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시장 미디어에서 경제 전문 미디어로 진화를 거듭하는 딜사이트는 프리미엄 경제 전문 미디어의 최정상을 향해 걸어나가겠습니다. 네, 비전 선포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승우 딜사이트 미디어 그룹 의장님께서 개회사 해주시겠습니다. 이승우 의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딜사이트 미디어 이사회 의장 이승우입니다.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 딜사이트가 증권, 금융, 경제 뉴스를 대표하는 종합 경제 미디어 도약을 위한 미디어 선포식을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딜사이트 창간 포럼과 2024 국정감사 우수 의원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 강연자로 나서신 유승창 KB증권 ECM 본부장님과 신재훈 미래에셋 자산운용 채권운용 본부장님, 그리고 양진혁 삼정 KPMG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딜사이트는 1918년 10월, 지금부터 한 7년 정도 전인 일이죠. 증권 포털 사이트 팍스넷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명을 팍스넷 뉴스로 시작했고요. 2023년 1월 현재 사명 딜사이트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딜사이트는 B2B 매체로서 기업과 기관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을 위한 뉴스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주식 자본시장과 채권시장, M&A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사를 제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2021년 3월에는 해외 주식 뉴스레터 서비스 머니네버슬립을 시작했고요. 2022년 7월 법인화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케이블 방송사 EBC와 인터넷 매체 데일리 임팩트를 인수해 국내외 주식 전문 방송 딜사이트 경제TV를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80여 명이던 딜사이트 임직원들은 어느덧 150명을 넘어섰고요. 전체적으로 출연진들까지 합치면 250명이라는 임직원들이 모이면서 미디어 그룹이라는 선포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딜사이트 미디어 그룹 선포식을 통해 딜사이트는 자본시장 매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경제 언론사로 진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자본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하는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으로 다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미디어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는 공정한 미디어로서의 책임도 다할 것입니다. 딜사이트에서 만드는 모든 콘텐츠는 국내 경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다 맞추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긴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나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기업들은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위기 속에서 비상경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딜사이트는 단순 보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적인 기사를 통해 기존 경제 뉴스와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미디어 그룹 비전 선포식을 통해 자본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찾는 아이디어와 해안을 전해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빨리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와 기업과 금융시장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딜사이트 미디어 그룹은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와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업, 증권, 금융 등 경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딜사이트 미디어 그룹 선포식과 창간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대한 시상 있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상하겠습니다. 2024 국정감사 우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귀하는 2024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감사 활동과 합리적이고 탁월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귀감이 되었기에 이에 선정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딜사이트 미디어 그룹 이사회 의장 이승호.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심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님도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웅. 귀하는 2024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감사 활동과 합리적이고 탁월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귀감이 되었기에 이에 선정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딜사이트 미디어그룹 이사회 의장 이승호. 네, 역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정문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은 다시 한번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정문 의원님은 사법연수원 33기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청년위원장을 거쳐 충남 천안시병에서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의원 재선까지 성공하셨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안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예, 오늘 2024 딜사이트 미디어그룹 창립기념 포럼 및 이렇게 또 저에 대한 또 상을 주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 말씀 올린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딜사이트 그룹 미디어그룹 이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존경과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국정감사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끝나기가 무섭게 또 이렇게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정무위원회는 금융, 공정거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는 위원회인데 특히 오늘 주제와도 관련된 자본시장과도 많이 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불공정한 행위 또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했는데 그런 것을 잘 또 평가를 해 주셔서 오늘 또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우리 민주당에서 정책위 상임 부의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금투세 문제와 또 우리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우리 또 지도부의 결정을 위임했는데요. 조만간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저평가된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우리 또 국회 내에서 공론화 과정이 있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 잘 마련해 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딜사이트 미디어 그룹이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로서 앞으로 행보에 저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그룹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무 의원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웅 의원님의 축사도 있겠습니다. 의원님 단상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김기웅 의원님은 1990년 통일부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통일정책실장, 대통령 비서실, 통일비서관을 거쳐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올해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에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역시 예.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기웅입니다. 먼저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아서 딜사이트가 이렇게 우리 언론계 경제계 주요 인사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포럼 개최하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그 경제 TV까지 런칭하면서 아마 미디어 그룹으로서 제 모습을 갖추고 앞으로 나가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이승호 의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늘 국정감사 우수위원이라고 또 큰 상을 주셔서 저 자신 매우 기쁘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앞으로
딜사이트 미디어 그룹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저도 열심히 성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규용 의원님 축사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요, IPO 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유승창 KB증권 ECM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시고요. KB증권 기업분석부 부서장,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한 유 본부장님은 현재 ECM 사업부를 이끌면서 시장 친화적인 공모 구조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KB증권을 국내 IPO 주간 실적 1위로 올려놓은 상장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KB증권 ECM 본부를 맡고 있는 유승창입니다.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발표해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PO 시장 동향과 전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장을 계속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IPO 시장은 굉장히 우리나라 특수한 시장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도 좀 제도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또한 이제 일반 청약이라는 국민적인 B2C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기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을 전망한다라는 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항상 도전을 받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도 큰 시장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 올해 시장을 돌아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떤 게 가장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게 뭐 일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프런트에서 있는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데이터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장 예비 심사 승인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이제 기술 성장 기업 심사가 강화된 어떤 효과일 수도 있지만 거래소나 금융 당국에서 예전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올해 작년부터 있었던 파두 사태라든지 뭐 이노그리드 사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전히 저희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숙제인데요. 사실 빅딜의 부재입니다. 사실 이 빅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투자하는 분들의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공모시장의 자금 유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데 여전히 빅딜이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근 여러 가지 시장을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 4꼭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익 미실현 기업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테슬라 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상장 실적 충족이 어려운 기업들이 우회 상장 통로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지금 거래소의 가장 큰 얘기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회 상장 통로를 이용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기술 상장 특례라든지 이익 미실현 트랙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의 이익을 당겨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장을 하지만 2027년이라든지 2026년에 이익을 현재로 이제 현가해서 거기에 이제 멀티플을 곱해서 이제 밸류를 산정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두 같은 경우가 이런 이익 특례 상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따 좀 뭐 숫자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추정했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산정에 근거가 됐던 추정이
굉장히 엇나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상 매출 관련 근거 자료를 굉장히 내실화하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수주 기반의 그 기업들은 수주가 있으면 수주가 뭐 한 2, 3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근거의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과연 그 수주가 지속 가능하냐? 그 수주 자체까지도 검증을 하는 단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향후 매출 전망치를 현실적 추정 근거를 기초해서 산정을 하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다음 그 심사 단계에서 제시한 그 예상 매출치하고 신고서에 들어가는 매출치가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매달 월별 실적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 상장 신청을 하고 이 심사 단계가 보통 뭐 짧게는 뭐 한 4개월, 길게는 6, 7개월 정도 되는데요. 6, 7개월이면 기업이 한 2개 분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내가 올 하반기에 뭐 상반기 신청하면 올 하반기에 얼마 정도 매출을 하겠다라는 게 신고서 상에는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일치하느냐, 얼마나 괴리가 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래소의 심사와 금감원의 심사가 어쨌든 약간 독립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안 보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특히 기술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평가 당시 제출한 예상 매출액. 그러니까 지금 보통 기술 평가 기업은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보통 뭐 한 6개월 내외 6개월에서 1년 전 사이에 기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기술 평가에서 기술만 보지만 기술을 주로 보지만 기술뿐만이 아니라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폭넓고 광범위하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이제 기술 상장이나 미익 미실현 쪽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상장 트랙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이제 소부장 트랙입니다. 소부장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평가를 보통 그 기술 특례 상장은 이제 2군데서 받아야 되는데 소부장 특례는 한 군데서만 받아도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매출액 성장 추이, 그다음에 기술 제품의 매출 집중 심사, 대부분 다 이런 그 매출이나 이런 실적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기술이 얼만큼 혁신적이냐, 이 기술이 얼만큼 창의적이냐, 내지는 이 기술이 얼마나 국가 기반 산업이 되느냐,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포커싱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숫자를 좀 더 보는 상황이 된 거고요. 특히 그 보시면 그 오래된 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성을 추가로 검증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성이라는 게 결국은 수익성 내지는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상장 예비 심사 강화에 따른 이제 승인율인데요. 보시면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이게 이제 승인율보다 이거 이제 철회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회율이 미승인이나 철회 사례가 보통 한 20%대였습니다. 그리고 23년 작년만 해도 한 22% 정도만 철회나 이제 미승인이 받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게 거의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하반기 현재도 약 30% 정도 미승인 내지는 철회가 되고 있고요. 건수로 보면 올해 115건이 신청이 됐는데요. 미승인이나 철회가 약 한 4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미승인이나 철회 기업들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미승인이나 철회가 되게 되면 기업이나 그러니까 발행사나 주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심사 기간 플러스 뭐 많이 소명할 기회를 많이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 기간이 뭐
그 올해 1Q나 2Q에는 뭐 177, 186이었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될 놈은 빨리 해주고 안 될 때는 빨리 미승인 내지는 철회를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미승인이나 철회 기업들의 실적은 어떠냐 보면 대부분 적자 기업이나 이 실적이 굉장히 미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물론 이제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 미승인이나 철회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과거 대비해서는 이 그 수익성이 미승인 철회에 가장 철회 사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조단위 그러니까 빅딜 부재인데요. 이제 국내 연도별 공모주 펀드 설정액 추이입니다. 보면 22년부터 이게 22년 1Q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빅딜이 있다 보니까 공모주 펀드가 굉장히 설정액이 높았죠. 근데 그 이후로 사실 빅딜이 굉장히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쭉 하향 추세를 나타내다가요. 지금 저희 그 2분기 때 올해 2분기 때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약간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은 이제 K뱅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하고 그다음에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에 중소형주 IPO는 굉장히 과열 현상이었습니다. 이 뒤에 또 제가 그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금이 좀 올라왔던 요런 지금 요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를 보시면 지금 다른 회사라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 IPO 굉장히 화랑이라고 다들 얘기하셨는데 공모주 펀드는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빅딜이 있어서 공모주 펀드가 공모주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뭐 200~300억 정도의 공모 금액 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공모주 펀드가 받는 금액은 많아야 뭐 1~2억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2억 정도 받아서는 펀드 수익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겼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그 연도별로 1,000억 이상 상장 사례를 보시면 21년이 뭐 가장 좋았을 때였습니다. 21년이 약 그 1조 6천 정도가 1,000억 이상 상장 공모 금액이었고요. 22년도 뭐 그 1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금액을 빼면 사실 얼마 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년에는 뭐 1조 이하로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올 들어서는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약 지금 현재까지 한 1조 4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 이제 11월, 12월 남았는데 지금 예상돼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 2조 가까이, 2조 좀 안 되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KB증권에서만 지금 1,000억 이상 공모를 계획하고 있는 게 2건이 있는데 그 2건만 합쳐도 한 4천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그 의미가 있는 차트라고 표라고 보는데요. 자, 올해 1분기만 보셔도 평균 수혜측, 기관들한테 받은 수혜측 경쟁률이 914.8대 1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 작년에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수혜측에 참여하는 그 상단을 뭐 자기 자본이라든지 펀드의 AUM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전에는 뭐 그런 제한이 없었을 때는 이게 뭐 2,000대 1, 3,000대 1도 숱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100%가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좀 허탈하다는 게 좋긴 하지만 뭐냐면 이 얘기는 주관사와 발행사가 2, 3년에 걸쳐서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미스프라이싱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과연 진짜 그 주관사가 미스프라이싱 한 건지 시장이 과열이었는지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2분기로 가서는 이제 그 수혜측 경쟁률도 약간 좀 떨어졌고요. 뭐 한 768대 1로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공모가 그 하단에 결정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모가 상단도 이제 20. 그러니까 결국 그 공모가 상단 초과하는 게 100%에서 73%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3분기로 들어오면은 이게 공모가 상단 초과가 더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고 이 공모가 하단으로 가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4분기 현재로 보면 공모가 미만으로 공모가 밴드 미만으로 되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하는 데들은 아마 공모가 산정이나 밴드 산정 이런 것들을 이때 분위기 보고 했을 거예요. 작년 하반기나.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바뀐 거를 빨리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가 미만도 나오는 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공모가 상단과 공모가 하단 요 사이에 대부분 한 60, 70%가 들어와야지 정말 그 건전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7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첫날부터 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공모가가 결정이 공모가 상단으로 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15일에 상장한 그 엑셀 세라피틱스도 마찬가지 형상입니다. 다음은 그 이제 내년 IPO 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IPO들이 좀 있어야지만 시장이 조금 더 골고루 전반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딜이 없으면 아무리 공모주가 활용이 돼도 공모주 펀드 수익률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모주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결국은 공모주 펀드에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공모주라는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모주라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순환참조처럼 이제 공모주 시장이 식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한 너무 개인들 시장 위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쪽은 제가 지금 IPO 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경제나 주식 시장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PO 시장도 물론 이 발행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보다는 그 영향도가 좀 적긴 합니다. 적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이나 경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저희 하우스뷰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하나의 그 발행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이제 심사 기조 이게 아까 이제 올해 심사 기조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심사 기조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 신청한 주요 IPO 신청 기업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조단이고 공모 금액도 뭐 5천억 이상이 될 수 있는 내지는 공모 금액이 1조 이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보면 DN솔루션즈라는 공작기계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상장 신청을 했고 아마 조만간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에 지금 공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그 LG CNS 여기도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상장 신청을 했고요. 이것도 아마 조만간 승인이 나면 내년 1분기에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MNC 솔루션즈라고 약간 이름이 낯설 수도 있으시지만 이게 두산 공작기계였습니다. 예전에 그 두산 모트롤이었습니다. 두산 모트롤. 두산 모트롤이 이제 그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이걸 PE한테 매각을 했고요. 두산 모트롤이 크게 공작기계 그 굴삭기 쪽하고 방산부품 쪽이 두 개의 사업 부분이었는데 이 두산 모트롤을 이제 두 개의 사업 부분을 이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 인수한 PE가 인적 분할을 하고 두산 모트롤은 다시 두산그룹에 재매각을 했고요. 이제 방산 쪽을 남겨놓고 있고 이 방산은 이름을 이제 모션 앤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이쪽을 이제 이번에 IPO를 이제 저희 주관으로 하는데 여기도 이제 상장 신청을 했고 이제 조만간 뭐 승인이 나올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여담이지만
이 방산 쪽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두산그룹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팔고 나서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 3달 뒤에. 그래서 이걸 인수한 회사는 인수한 피는 지금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도 시가총액은 저희가 뭐 한 1.2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SGI 서울보증보험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MN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안에 공모를 할 것 같고요. 서울보증보험도 이거는 뭐 내년 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1분기에 DN솔루션즈, CNS, 서울보증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또 뭐 약간 그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공모를 진행했던 K뱅크가 철회를 했는데요. 아마 내년 1분기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분기에만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공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1년 동안의 시장 분위기도 많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2강 2약인 것 같습니다. 4개 중에서 DN과 LG 솔루션, LG CNS는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보증보험과 K뱅크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년에 IPO 추진 예상 기업들 보면 이제 챕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솔루션인데 민간 사업자 중에서 1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거의 40%를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토스도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가존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대한조선, 그다음에 저희 명인제약. 제가 그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 주관한 거 위주로 했는데 사실 다른 회사가 뭐를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상장 예비 심사 신청 건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21년, 22년 이때 21년 이때가 이제 피크였죠. 152개. 쭉 이따가 이제 IPO 하시는 분들의 그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나면서 유동성 확 풀리면서 이제 되게 좋았고요. 근데 22년은 이제 엔소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침체기를 갔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77개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뭐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공모 건수를 보시면 작년에 이제 99개까지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다. 이때 이 22년에처럼 이렇게 낮은 거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건수로 놓고 보면 이제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32개입니다.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수를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그 크게 올라올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미승이나 철회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조가 빠르고 깐깐해졌기 때문에 될 놈들은 빨리 되지만 안 될 놈들은 안 돼서 아마 그 상장 건수는 공모 건수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80건 미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인데 아까도 말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21년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 기관 경쟁률과 일반 청약 경쟁률에 뭔가 패턴이 약간 다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주 펀드의 펀드 유입액이 좀 줄어들었던 영향이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대형 딜들이 좀 적었다는 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반 청약 경쟁률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1600대까지 1612대일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그 공모주를 일반 개인한테 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시장에 개인들이 거의 개입이 안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반 청약을 좀 뭐 25%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IPO 일을 하면서도 좀 힘든 게 뭐 이게 언론도 그렇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 KB증권의 IB 부문 안에 본부가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아마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저희 그 IPO 본부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확정가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 공모가 이상으로 가니까, 공모가 상단 이상으로 가니까 이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모주 펀드라는 거는 사실은 이 하나의 공모주는 금융 상품인데, 저는 메리트가 적정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한 20%나 한 30%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모가 상단 대비 133.7%가 나오면 이거는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금융 상품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냐? 첫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나는 다 때리고 나오면 돼라고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더더군다나 이제 그 첫날 주가 변동 폭이 과거에는 200%였는지가 이제 100%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4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 첫날 매매 개시를 했는데 한 300% 올라갔다. 그러면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뭐 한 90% 올랐다. 그러면 먹을 놈이 10%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200%가 올라도 내가 여기서 100% 더 먹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첫날 변동성이 이 그 심리를 되게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뭐냐면,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하면서, 기관들이 이제 수요 예측을 하면서 내가 3개월, 6개월, 1개월 락업을 하겠다는, 안 팔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주가 변동성을 굉장히 낮추는 결정적인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기에 공모주가 어떤 보면 이제 새내기주의 초기 주가 변동성이 낮은 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인 기업들은 변동성이 초반에 너무 커버리면 시장에서 소외가 됩니다. 소외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보통 뭐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돼야지 커버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5천억 이하에서 막 이게 1조 갔다가 뭐 2천억 갔다가 뭐 7천억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장기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거는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펀드 매니저들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아야 뭐 150에서 20 종목들이 이 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게 기업들이 IPO를 하는 이유는 그냥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속 가능하게 캐피탈 마켓에 들어와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해서인 건데, 시장에서 소외주가 돼버리면 아무리 실적이 잘 나도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기관들조차도,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개인 대비해서 기관들은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관들조차도 단기 투자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우려도 되고요. 이게 한 두세 분기 더 지나고 나면 보면 이제 지금은 기관들도 그 배정 받아서 그날 뭐 절반 이상 팔고 나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공모주의 수익률은 떨어질 거고, 결국은 이 기반 인프라가 이제 공모주 시장의 인프라가 이제 약해지는 결과 초과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의무부여 확약 비율은 좀 올라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것도 보면 사실 저희가 올해 가장 컸던 딜이었던 현대 마니솔루션을 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그 빅딜이고 그다음에 좋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경우에는 이
의무부유 확약 비율이요. 거기는 거의 한 4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큰 좋은 회사가 기관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회사. 그러니까 시가총액 뭐 한 2, 3천억에 공모금액 3, 400억 하는 회사를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장기간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그 빅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여기서도 또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계속해서 기술주하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IP 시장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이제 흥행을 했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더본도 잘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모 흥행이 조금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시장 쪽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글로벌까지는 저희가 아주 그 인덱스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못하고는 있지만 뭐 나타난 수치들 데이터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그 IPO 시장은 21년에는 약 2,400건 정도가 있으면서 이제 저희 나라랑 똑같았습니다. 저희 나라도 21년 되게 좋았죠.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23년 작년에는 이제 약 1,300건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건수나 규모가 회복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시면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 위에는 이제 개수고요. 밑에가 이제 공모 금액인데 이 진한 색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요 헬스케어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하게도 지금 그 공모 시장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 뭐 되게 수치는 높지만 절대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하게 IPO의 그 3대 축은 컨슈머, 인더스트리얼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섹터 이쪽 세 섹터인데 이 섹터 모두 건수나 금액이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경제 쪽인데요. 이게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 건 요 수치들이 저희 KB 하우스 뷰 중심으로 넣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막 이제 연말에 내년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식적인 하우스 뷰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참고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 제출은 또 제가 그 딜사이트에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일주일 전에 하는 바람에 여기 인쇄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방향성을 좀 한번 보시면 23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폭이 이제 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폭이 좀 좁아지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애널리스트도 했고 뭐 매니저도 했었지만 약간 전망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과거 그러니까 23년이나 24년 대비 이 국가별 온도 차나 내지는 폭은 좀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이 이제 그 금리 쪽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 다음에 저 채권 쪽에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이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인데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차트입니다. 저희 그 KB증권 리서치의 이은택 이사라고 이제 스트래테지스트인데 이분이 최근 몇 년 동안 그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폴에서. 그분의 이제 자료인데요. 저도 한참 봤어요. 한참 봤는데 여기에서 제일 그 제가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 연준 정책이라는 거죠. 뭐냐면 과거에도 저는 이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입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실제 실물 경기를 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경기는 조금 확장기로 가고 있는데 데이터는 여전히 침체기로 나오면 그때 연준은 이제 금리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는 좀 그 약간 그 둔하기에 금리를 내렸지만 실물 경기는 약간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 후행적 연준 정책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 확장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러면
과잉 완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쩌면 시장이 좀 괜찮은 시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작년에 있었고요. 올해 이제 실적 장세 국면 1국면 내년에 이제 내년 초까지 해서 뭐 2국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유동성 쪽인데 아까 제가 공모주 펀드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많이 보는 건 그 이제 투자 예탁금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인데요. 이게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최근에 일시적으로 부진을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이렇게 조금 아주 낮은 각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심사 기준인데요. 거의 뭐 비슷한, 그러니까 아마 올해 심사 기조가 사실 작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바뀐 겁니다. 많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 기조가 금방 또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런 이게 뭐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기술평가, 기술성 뭐 기술평가 특례, 기특이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게 2019년부터였거든요. 근데 기특의 기술평가 특례의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가 있냐면 5년 동안은 관리 종목이 지정이 안 됩니다. 재무제표가 좀 뭐 안 좋아도. 근데 이게 내년이 되면 24년 재무제표를 가지고서는 그게 끝나거든요. 그 특혜가 끝나기 때문에 혜택이 끝나기 때문에 기술평가 기업 중에서 실제 뭐 전망치 대비해서 되게 숫자가 안 좋거나 재무제표가 부실해진 경우에는 아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이 기술심사 내지는 기술평가 특례는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사기준 단축 이 부분도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1월 신청 기업에 대비해서 이제 7월 신청 기업은 뭐 한 130일 가까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좀 뭐 같은 업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 좀 보시면 이게 제일 컸던 거죠. 이게 파두가 증권신고서상 매출 추정치는 23년에 1200억, 24년에 3700억, 올해 3700억을 해야 됐고 내년이 이제 6100억. 거의 뭐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작년 1, 2, 3분기 매출을 보시면 세 개 다 합쳐봤자 뭐 한 200억 정도였, 아니 180억 정도였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혹시 뭐 상장 준비를 하거나 뭐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지배구조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이노글이라는 회사를 거래소가 승인을 내줬어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6차례 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6차 정정신고서에서 그제서야 분쟁 사실을 기재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거래소가 최종 승인권이 또 있거든요. 거래소가 사상 초유로 자기네들이 승인 내준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사태가 있다는 건.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뭐 소송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법적 분쟁의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과거 비상장 시절에 그 오너 간 거래 내지는 그 친인척 간의 어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적시를 해야 됩니다. 다 적시를 하고 그 부분을 전부 다 보완하고 해소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매출과 이 지배구조, 내부 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볼 거고 아마 이 부분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모시장은 작년 하반기 올 1분기 과열 양상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심사 모두 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눈높이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올해 내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O 시장 유동성은 아까 공호주 펀드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개선될 거로 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1분기에 추진 예정인 대형 딜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올해처럼 이제 선별적 회복이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면적인 공모시장 흥행은 이 주식시장의 밴드를 이제 상향할 때, 뚫고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비롯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창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최근 IPO 시장 동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었고요. 변화 전망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신재훈 미래에셋 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본부장님께서 국내외 채권 시장과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재훈 본부장님은 2002년 SK증권 투자신탁팀에 입사해서 채권 업계에 발을 들인 후 AIG 투자운용부에 이어서 2009년 미래에셋운용 채권운용부로 적을 옮긴 채권운용 전문가이시고요. 현재 미래에셋운용의 국내 채권은 물론 글로벌 채권 자산 배분까지 담당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신재훈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자리를 배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국내외 채권 시장과 정책 전망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대략 한 30분 정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내년도 전망을 해드린다는 게 상당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례적인 통화 긴축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을 했었죠. 이후에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을 거쳐서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과거의 채권이라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에 투자를 하시지 않더라도 채권의 금리 변화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힌트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권을 보통 분석을 할 때 보통 이런 자리는 증권사에 있는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오는데요. 저처럼 이제 채권을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채권을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보죠. 첫 번째는 펀더멘탈을 봅니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물가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수급 앞에 장사 없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수급을 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 정책입니다. 금리에서 보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망에 제가 실어보았습니다. 일단 증권사에 있는 이제 발표하는 그런 포맷과 상당히 다른데요. 일단 제 머릿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앵글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회색에 있는 앵글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금리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트렌드 안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금리를 조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서 금리를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요것은 지금 실선은 미국 10년 금리입니다. 그리고 점선은 미국 연방기금 금리예요. 지난 1990년도부터 지난 30년 동안의 금리 차트를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보시죠. 금리의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금리의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시장에 진입을 한 게 2000년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도 내려가는 하락 채널을 유지를 하다가 이거를 깬 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가파른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 채널이 상향 돌파를 하게 됐죠. 이 1990년도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응을 하기 위한 금리 인하 사이클은 3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9월 달에 빅컷을 했었죠. 이러한 보험성 인하는 1995년과 98년, 95년에서 98년, 그리고 2019년도 보험성 인하가 있었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10년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10년의 미국 금리 차트를 보면 상단을 미국 10년 기준으로 5%를 상단으로 하는 큰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2015년 12월에서야 금리를 정상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 연준에서는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2009년도, 10년도, 2012년도에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딘 경기 회복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에 뭐가 있었죠?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 경착륙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정상화가 상당히 지연이 됐었죠. 그래서 2015년도에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험성 인하를 하죠.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 변경이 되기 이전에 시장금리는 먼저 움직여요. 기준금리를 다 올렸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금리가 내려가고요.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못하고 이제 올 만큼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요번에는 5년으로 끊어보겠습니다. 5년을 끊어보시면 채널이 상승을 하고 있죠. 보시면 기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고 양적 완화를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워낙 주요 국가들의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주체 자체는 중앙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중앙은행과 재정정책,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같이 정책 공조로 경기 부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급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펜트업 디맨드, 그리고 공급망 붕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었음에도 자극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정책 공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40년 만에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2021년도부터 인플레이션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는 트랜지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러다가 2022년도가 돼서야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기조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상당히 뒤늦게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죠. 시장은 놀랐고 시장금리는 상당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빅컷을 하기 이전에, 보험성 인하를 하기 이전에 시장금리는 먼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근에는 빅컷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둔화가 되고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맞물려서 최근에는 금리가 꼬리를 들고 있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금리를 조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지난 5년간 채권 시장을 지배했던 재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백신 고급 차질과 변동성 확대, 거리두기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던 부분, 그리고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미국 CPI 기준으로 1%대에서 7%대, 한국은 0%대에서 3%대까지 상승을 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미국 CPI는 9%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22년도 하반기에는 뭐가 있었죠? 채권 시장에서는 엄청난 신용 리스크가 있었죠.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시장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한전채 같이 우량한 채권도 금리가 그 당시에 2년짜리, 3년짜리 만기가 6% 이상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죠. 2023년도에는
뭐가 있었죠? 대부분 2022년도, 2년 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부분 시장금리를 전망을 할 때 2023년도에 빠르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피벗이 시작할 것이라고 많이들 전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그랬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이 되었고 그 안에서 SVB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파산이 있었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예상 외에 연초에 물가라든지 고용 서프라이즈가 있었었고요. 7월이 돼서야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됐고 이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1년에 지난 5년 동안의 이벤트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맘때 내년을 전망을 하는 자리가 많기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들이었고 대부분 전망의 영역을 벗어나서 대응의 영역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그리고 시장 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폰트가 적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그 핸드아웃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 밑에 있는 그래프는 한국 금리와 정책 금리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닮아 있죠. 그렇죠? 파란색 실선은 이렇게 움푹 올라와 있는 부분이 물가입니다. CPI죠. 위에는 미국, 아래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실선은 정책금리이죠.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 2022년도에 7월 달에 CPI가 9%를 찍고 지금 목표 물가를 향해서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가 뭐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고 고용 안정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은 어느 정도 물가가 통제됐다라고 보고 통화 정책의 방점을 고용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고용이 꺾이면서 빅컷의 계기가 되기도 했죠. 반면에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7월, 8월에 CPI가 6%를 상회한 이후에 지난 최근의 CPI를 보시면 목표 물가 아래인 1.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통화정책, 금리 인하가 늦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랑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물가 안정, 공통적이지만 두 번째는 금융 안정입니다.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환율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이 금융 안정의 범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달 금리를 동결을 할 때도 물가를 보면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됐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하가 10월에서야 단행이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로금리까지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인상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금리를 인상을 할 때도 워낙 변동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미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경기 사이클과 죄송합니다. 금리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론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사이클 내에서 저희는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경기 사이클 내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사이클 내의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경기 둔화가 오느냐 침체가 오느냐라기보다는 이렇게 트러프라고 표현이 된 이 고래 깊이와 그리고 시간적인 너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전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표조차 둔화를 피할 수 없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다만 그 깊이는 상당히 샬로우하고 얕고 그 다음에 시간적 너비는 생각보다 짧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유승창 전무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 금리는 먼저 움직여요. 경기 사이클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검은색 실선이 경기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실선이 장기 금리입니다. 그리고 점선이 바로 단기 금리입니다. 보시면 경기 저점을 통과하기 이전에 금리는 먼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피크아웃 하기 이전에 금리는 먼저 발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상 시점과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빨간색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상 국면은 결국은 아까 유승창 전문의께서 데이터 디펜던트한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장기적인 그로스 트렌드의 현재 지표가 부합을 하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죠. 그리고 하회를 했을 경우에 인하를 합니다. 보통 GDP 갭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갭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인상을 하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 인하를 하죠.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인상이 됐었을 때는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래프처럼 일드 커브의 기울기는 플랫해지고요. 금리가 인하하는 국면에서는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가 더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단기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장기금리는 덜 하락하면서 일드 커브의 기울기는 스티프닝이 됩니다. 지난 9월에 빅컷이 있었죠. 보험성 인하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2018년, 2019년도 미국 통화정책 전환 국면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 시그널에 의한 경기 침체를 대응하기 위한 리세션 컷보다는 경기 확장 지속을 위한 보험성 인하가 주가에 좀 더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12월 달로 돌아가 보시죠. 그 당시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었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도 급락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연준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했고 결국은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조정을 맞게 되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파월 의장은 시장의 목소리를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정책 변경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3회 보험성 인하를 시작을 하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결국은 7월 달 고용 지표가 꺾이고 8월 달 주식이 급락을 하면서 결국은 빅컷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특징적으로 보는 부분이 과거의 보험성 인하가 1995년에서 98년도 이때보다 2019년도 보험성 인하를 했었을 때가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제가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금융 환경 지수를 제가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 지수가 높을수록 완화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2019년도보다 지난 빅컷을 했었던 당시가 훨씬 더 과거보다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정책 금리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화 정책상의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를 전망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하방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력이라든지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트렌드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보시면 채권 금리 민감도가 확대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달아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이 민감도가 뭐죠? 결국은 채권의 만기입니다. 채권에는 만기가 있죠. 주식과는 다르게. 결국은 이 만기에 따라서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민감도가 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ETF, TLT라든지 TMF 이런 것들은 초장기물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TMF 같은 경우에는 3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죠. 마켓캡을 보시면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마켓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국내 ETF를 보시더라도 30년 ETF를 보시면 마켓캡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30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이후에 자금 유입한 이후에 한국 30년 국채 평균 금리는 3.5%대였고요. 지금 현재는 3% 정도 내외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그 수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년 금리 기준으로 자금이 유입된 시기 이후에 보면 평균 금리가 4.2%대였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4.5%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초장기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여전히 좀 마이너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간접 투자를 말씀드렸고, 지금 개인 투자용 국채도 발행이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개인의 채권 잔고도 2021년도에는 8조 원이었다가 53조까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유 채권의 평균 듀레이션도 과거에는 1.5년이었다면 지금 5.5년까지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똑같은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가 상당히 과거랑은 다르게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기관 투자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벤치마크를 추종을 하는, 그 다음에 벤치마크를 비트를 하는 액티브형 펀드를 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벤치마크의 듀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처럼 채권에도 대표 지수인 키스, 채권 종합 지수가 있습니다. 이 듀레이션을 보면은 10년 전에는 3.7년이었다가 최근에 보면 5.8년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배경에는 국고채 초장기물 발행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 인디케이터는 대표적으로 미국 3개월 그리고 10년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통 봅니다. 두 번째는 3루를 보죠. 이렇게 국채 3개월과 10년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었던 것은 2022년 11월부터 역전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부터 보통 3개월 그리고 10년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이후에 빠르면 2분기 이후에 그리고 내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내 경기 침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아직 침체 국면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3룰을 보시죠. 3룰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로 판단하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3룰을 이번에 7월 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던 8월 초에 터치를 했었고 요게 증시 급락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다음에 크레딧 자산군들의 스프레드를 보더라도 경기 침체를 선행하는 지표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봅니다. 이 왼쪽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한번 보시죠.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점 수준으로 지금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서 지금은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있는 레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회사채 여전채 스프레드를 보더라도 지난 10년간의 평균 스프레드보다 상당히 낮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커플링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가 위에 상단에 차트를 그려보았어요. 이거는 PMI,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지금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PMI를 보면 둔화가 되고 있죠.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국 9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4.9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2월 이후에 가장 강한 확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전체 GDP에서 70%에 달하는 소비 중심 경제입니다. 양호한 초과 저축, 그리고 견조한 성장, 그리고 고용, 그리고 웰스 이펙트가 이러한 소비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 아래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미국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GDP 나우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분기 성장률 전망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을 했을 때는 미국 3분기 성장률은 대략 3.4%로 상향 조정이 됐고, 제가 최근에 조회를 업데이트를 해보니 3.3%,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분위기를 보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ECB라든지 그리고 미국, 한국의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를 담아보았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먼저 인상을 했죠.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선제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인상을 했던 배경에는 물가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도 가계부채라든지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ECB라든지 미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죠. 아이러니하게 이런 부분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ECB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긴축을 시작을 했고 가장 빠르게
통화 완화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고용지표 부진 이후에 추가 둔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제 9월 달에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수익률 곡선의 변화가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황색 실선은 B컷 이전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파란색 실선은 그 이후의 수익률 곡선이에요. B컷 이후에 금리 움직임을 보시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는 내려갔지만 장기금리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B컷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던 금리는 장기금리 위주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더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이후에 보면은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그리고 BOJ의 마이너스 금리 유지로 인해서 미일 금리 차가 확대가 됐고, 엔약세 기대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유입이 많이 증가를 했죠.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올 연초에 BOJ 같은 경우에는 17년간에 유지됐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를 했고, 7월 말에는 추가 인상을 했었죠. 그리고 8월 초에 미국 침체 우려로 인해서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됐었고, 보통 헤지펀드라든지 스펙석 자금 위주로 언와인딩이 됐었고요. 물론 이제 투자자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과 관련된 포지션이라든지 일본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투자 시계가 이런 헤지펀드보다는 좀 길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은 시간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시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라는 이런 악순환 고리입니다. 지금 미국 재정 적자는 팬데믹을 제외하면은 사상 최대로 보여지고,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국채 발행량입니다. 국채 발행량은 팬데믹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채권이 발행이 되고 있고, 지금 3대 주요 신용 평가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이제 평가사가 무디스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고, 지난 3일 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를 이슈로 인해서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됐었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달리 봐야 되긴 하지만 언제 신용등급이 강등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정 적자는 이런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더불어서 더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재정적자 확대 지속은 결국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텀 프리미엄 상승과 더불어서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순이자 비용을 보면 국방비 예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자만 갚는 데에도 지금 재정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금 그룹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채 발행 부담은 향후에 내년에도 채권 금리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펀더멘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같은 경우에 어저께도 발표가 됐지만 구인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이다. 그리고 왼쪽 하단을 보시면 지금 유가와 그리고 미국 물가를 제가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관련성이 높고 코릴레이션이 높죠. 보시면 그동안 물가 상승세가 둔화가 됐던 배경에는 유가의 안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60불대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가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세 둔화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한번 보시죠. 작년 말과 올 초에 매크로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죠. 그 이유는 초과저축 소진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소비가 꺾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개인의 저축률이 예상보다 높았고 초과저축 소진 우려와는 다르게 상당히 소비 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제조업 부분이죠. 고용과 서비스
그 고용과 소비 그리고 서비스업은 견조하지만 제조업 위축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를 디테일하게 보더라도 최근에 신규 주문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입니다. 미국 금리는 대략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인하 사이클의 종착지는 미국은 중립금리까지, 한국도 중립금리까지 내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대략 2.75에서 3% 정도, 한국은 2.5%에서 2.75% 레벨까지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로 끊어서 보면 베이스 시나리오 상으로는 내년 말 정책금리는 미국은 대략 3.25%에서 3.5%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FOMC는 2번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11월, 12월에 각각 25bp씩 인하를 하고 내년도에 4회 정도 인하, 100bp를 인하를 하고 3.25에서 3.5%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 유럽은 1.75에서 2%,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 2.5%에서 2.75%에서 포지셔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월 FOMC 점도표를 보시면은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026년도에는 50bp 추가 인하를 해서 결국은 터미널 레이트, 중립금리 수준으로 2.75에서 3%까지 내리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빅컷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축소가 됐고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상향 조정된 저축률 그리고 소비 여력 등을 감안을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침체 우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도 지표 둔화가 확인이 되겠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는 마일드한 리세션을 짧게 지나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수이죠. 미국 대선과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해 보았습니다. 10월 들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 일부 그 베팅 플랫폼에 정보를 담아 놓기는 했지만 일부 서베이 조사 왜곡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난 8월, 9월에 비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죠? 첫 번째는 감세, 두 번째는 관세, 세 번째는 이민 통제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를 가리키고 있고 결국은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진행 중이고요. 다만 지난 2016년도와 달랐던 점은 그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을 시장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는 점,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었고 지금은 인하 국면이라는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동 분쟁이 확대됐을 경우에 결국은 유가를 봐야 되겠죠. 왼쪽 하단을 보시면 우리나라 10년 금리와 WTI 유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은 유가와 관련되어 있고 중동 분쟁이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석유 공급망 교란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단기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10월달, 11월달 트럼프 당선과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했었을 때 장기금리 위주로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채권 수급이죠. 우리나라도 결국 국고채 발행 물량을 보시면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43조 내년에 급증을 하고요. 다만 10월 9일 날 윗빛 편입이 있었죠. 세계 국채 지수에 한국 국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76조 원의 자금 유입이 기대가 돼서 사실은 국채 발행의 상당 부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부채 시가평가 규제로 인해서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대외적으로 변동성이 크겠지만 이런 30년물의 견조한 수요로 인해서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눌러주는 효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변수는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투자입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의 누적 매수 미결제와 그리고 우리나라 10년 금리를 보시면 정확하게 반비례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매수를 기조적으로 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매도를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례적으로 크게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는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포지션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펀더멘탈입니다. 성장이라든지 물가를 보시면 지금 제가 성장 수준과 그리고 물가 수준 그리고 정책 금리를 제가 그 그래프로 담아 보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의 물가와 그리고 성장 수준에 비해서 정책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는 총재께서도 그러셨죠. 물가 수준을 보면은 정책 금리를 인하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정책 금리에 대한 조정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인하의 속도와 타이밍에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왼쪽 하단을 보시죠. 코스피 지수와 한국 수출입니다. 상당히 상관성이 높죠. 지난 목요일 날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었죠.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AI 관련 IT 수요 확대로 수출이 견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증가폭이 둔화가 됐죠. 보시면은 내년도에 보시면 향후 역기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이제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딜사이트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재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채권 투자에 필요했던 매크로적인 이슈, 최근 흐름들, 그리고 구체적인 변수들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세션인데요. 세 번째 강연으로는 양진혁 삼정 KPMG 본부장님께서 불황 돌파를 위한 M&A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양진혁 본부장님은 2006년 삼정 KPMG에 입사해서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 부실 채권 등을 자문해온 구조조정 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은 삼정 KPMG의 양진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된 것 같은데 준비한 슬라이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글로벌 M&A 동향, 그리고 국내 기업의 M&A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삼정 KPMG가 바라보는 향후 M&A의 어떤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M&A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M&A 동향을 보기 앞서서 그간의 산업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상위 10개 회사 중에 지금 10개 10위권 랭크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단 한 개의 기업이고요. 과거에 석유가스나 금융 그리고 유통, 통신의 상위 회사들은 다 도태되었고 24년 기준으로는 IT 반도체 회사들이 탑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잠깐 보시죠. 한국은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기아차가 상위 10개 기업을 유지하고 있고 사실 빅테크, IT 테크 기업은 있지만 상위 10개 10위권 내에 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성장 그리고 금융지주사의 성장이 우리나라만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트렌드에 따라서 IT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바이오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이제 상위 기업으로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위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물론 핵심 역량, 조직의 그 기업의 핵심 역량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져서 어떤 성장성이 높은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신규 진출을 할 때, 그리고 기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할 때 더 기업 가치가 제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제휴,
이종, 다종 간의 전략적인 제휴, 심지어는 경쟁자끼리도 제휴를 맺고 그리고 M&A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 제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빅테크 3개사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M&A 규모를 보시면 사실 202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인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시가총액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M&A의 트렌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비슷합니다. 22년까지 상당히 M&A 규모, 건수 상당히 늘었지만 23년 지정학적 리스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대두되면서 사실 좀 큰 폭으로 M&A 거래 규모나 그런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2025년부터는 다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글로벌 P의 드라이 파우더가 사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또 시장에서 펀딩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사실 2025년에 M&A 어떤 규모, 건수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빅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4년 상반기 글로벌 M&A 중에 가장 거래가 큰 10개의 빅딜을 보시면 10개사 모두 미국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역시도 미국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산업으로 보면 금융, IT, 에너지, 헬스케어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빅딜은 사실 미국 내 신용카드 독점 회사가 만들어지는, 독점은 아니지만 1위 회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독점률이 높아지는 그런 딜이고요. 그리고 은행 역시도 규모가 커지는 그런 금융기관 간의 거래고요. 세 번째 큰 딜은 북미의 이런 에너지의 이제 동종업계 간 통합입니다. 그래서 운용상의 시너지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위한 딜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글로벌 M&A는 SI 중심의 기술, 금융, 에너지 기업의 M&A가 이제 인수의 증가라고 이제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I와 FI가 M&A의 큰 축인데 이제 SI의 어떤 M&A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FI의 사실 플레이어도 최근에는 좀 2022년 30%로 급락을 했지만 다시 40%로 좀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SI 중심의 기업 인수 이런 부분들의 추세는 사실 맞지만, 그리고 FI의 적극적인 투자도 최근에 M&A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인수 규모로 보면 이제 기술, 금융, 에너지의 그런 거래 규모가 큽니다. 사실 22년 이후에 사실 자금 조달의 어떤 비용이 커지면서 FI들의 좀 M&A가 좀 위축이 된 영향도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빅딜이 사실 이런 섹터에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글로벌 M&A 트렌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로 그렇고 사실 이런 좀 재무성과 지수, 저희 KPMG에서도 재무성과 지수를 좀 발표를 하는데요. FPI를 보시면 사실 재무성과 지수가 소폭 약세 시현 중이고, 미국 등 중심으로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컨슈머 마켓에 속한 여행, 레저, 소비재 기업 중심으로 어떤 소비 축소나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좀 사업 재편, 포트폴리오 재편을 그런 검토하거나 실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를 대응하기 위한 이런 어떤 비핵심 자산 매각이라든지 그런 딜들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M&A 트렌드 말씀드렸고요. 국내 주요 그룹사 동향 보시겠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뭐 사실 온디바이스 AI나 뭐 차세대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M&A에 적극적인 사실 그룹사였는데 어떤 인수보다는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그런 기조 하에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좀 매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 투자는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동화, 친환경 관련한 그런 핵심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 투자도 적극적이십니다. LG는 자동차 전장, AI 로봇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경우에도 사실 기존 철강에 관련된 어떤 친환경 소재 그리고 뭐 생산, 인프라 관련된 투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규 성장을 위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자원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술 투자 M&A 진행도 이제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화의 경우에는 사실 좀 산업이 조금 다르지만 뭐 에너지 관련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있고 그리고 좀 차별적으로 방산, 우주, 항공, 조선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6개 그룹사의 공통적인 부분은 사실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집중을 위한 그런 투자와 매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만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선택과 집중과는 별개로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미국행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삼성, 현대, SK, 뭐 LG 그런 주요 계열사들이 미국 IRA 법령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요 생산 거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벤더 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좀 벤더 생태계가 큰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 그런 북미 기업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 이런 벤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당장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FI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파이낸싱 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LS 니코동 재련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LS M&M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단 일본과 JV 형태였다가 이제 100% 자회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비전을 선포하면서 좀 신성장을 좀 하시려는 그런 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 딜인데요. 사실 일본의 그룹사는 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어떤 사업의 파트너로서 바뀐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지분 매각으로 그 그룹사의 어떤 비상금을 마련을 하셨고 재무 성과도 좋아지신 그런 상황이고요. LS그룹은 사실 JV 형태로는 뭐 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완전한 자회사가 되면서 그간 추진하기 어려웠던 그런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좀 구상할 수 있는 딜입니다. 한국은 뭐 역사적인 관점에서 뭐 기술 확보라든지 아니면 시장 개척의 어떤 사유로 JV 회사가 사실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적 파트너로서 어떤 끈끈한 그런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기술도 많이 확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딜도 뭐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국내 동향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유니콘 기업들이 그간에 많이 FI나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성장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하된 밸류로 좀 그 IPO나 M&A로 엑시트하려고 하는 이제 FI의 니즈가 좀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유망 기업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로벌과 국내의 트렌드를 봤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M&A 시장에 대한 전망을 크게 8가지 꼭지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실 대기업의 어떤 사전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딜일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SK그룹, LG, 뭐 롯데,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대규모 딜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금리 상승이 좀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비상금 마련을 위한 매각 아니면 주력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주력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비주력 사업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부실 징후 계열사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일환으로 매각을 하는 부분이 국내 M&A의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꼭지는 이제 크로스보더 M&A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23년에 사실 M&A 시장이 규모도 적어지고 건수도 적어지긴 했지만 크로스보더 M&A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전략적인 투자가 증가한 요인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국내 대기업의 크로스보더 해외 M&A의 어떤 사례를 보시면 사업 다각화, 그리고 시장 진출, 원천 기술 확보 이런 부분으로 경영의 핵심 전략을 위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기업 분들도 저희 이제 삼성 KPMG에 최근에 미국, 일본 크로스보더 전문팀 소개해 달라 이런 요청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도 특히 미국과 일본 이렇게 M&A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부동산 PF 이런 좀 경기 악화로 인해서 사실 PF 자체의 딜 그리고 NPL 이런 규모가 사실 사상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사실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자산들의 연체율 추이도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제2금융권 이런 금융기관 NPL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연결돼서 금융기관 딜 자체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은 사실 그간 밸류에이션 격차나 금융의 승인 이제 이런 부분들로 딜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총량 규제 등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대내 여건이 안 좋은 만큼 딜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PF에 더 좀 취약한 그런 익스포저가 좀 큰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기 위해서 FI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열사 중에 캐피탈사를 매각하는 그런 경영권 매각 딜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중에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경우에는 IFRS 17 이제 신회계 기준이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구회계 기준으로는 사실 보기가 어려웠던 그간의 보험사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험사의 어떤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좀 증가하면서 좀 시장에 있는 보험사 매물이 많이 소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전망은 시니어 산업에 대한 M&A 증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 시니어보다는 소비 행태가 보다 적극적인 뉴 시니어가 이제 많이 좀 생기면서 국내 시니어 비즈니스의 어떤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요양, 헬스케어 이런 거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화장품, 유통, 식품, 가전, 금융 이런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시니어에 대한 테마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 투자 이렇게 과거에는 좀 그런 투자에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요양 운용 기업, 그리고 건강검진 관련된 내시경 기술 기업, 그리고 디지털 시니어 케어링 이런 좀 시니어에 특화된 이제 대규모 딜도, 유의미한 딜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리고 대형 PE 이제 계속 이제 시니어 관련된 그런 좀 토픽을 테마로 해서 저희랑도 많이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좀 소싱을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 수요 많이 좀 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HBM 열품은 많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 중에 생성형 AI 관련해서 가장 큰 핵심 기술이고 이와 관련해서 폭발적인 수요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 캐펙스 투자, 장비 개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수직 통합하기 위한 그런 니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로 인해서 반도체 쪽 그리고 최근에는 전력 기자재 쪽 관련한 M&A도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금융 지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강화가 사실 금융 지주사의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융 지주사들 실적은 좋은데요. 근데 은행에 대한 사실 비중이 높은 것이 좀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사실 보험이라든지 그쪽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주사 계열사보다는 사실 상위 회사들이 별도로 있어서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금융 지주의 어떤 시총 그런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사실 보험, 자산운용, 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의 핵심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M&A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M&A 토픽은 부실기업 딜 증가입니다. 최근에 한계 기업, 부실 기업 많아졌다. 사실 오래 전부터 많아지긴 했는데 이제는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자료 이제 자료 드리고 나서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10년 이상 업력이 지속된 외관 기업 중에 한계 기업이 사실 3분의 1에 합니다. 3년 연속 한계 기업은 5분의 1에 속합니다. 최근에 더 한계 기업이 좀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 기업들,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부분이 사실 어떤 실적 악화나 금융 비용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기업 회생 절차로 보시면 최근에 또 연도별로 보시면 작년에 상당히 많은 기업의 파산, 회생이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보다는 약간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과거 이렇게 트렌드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업들이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 KPMG에서 회생 M&A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요새 좀 정신이 없고요. M&A 공고가 상당히 많아졌고 사실 회생 M&A는 법원에서 공개 매각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공고들도 많아졌고 주요 좀 딜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티몬 UMF 사태도 좀 있었고요. 부동산 PF로 인해서 좀 어려워진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IPM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 특례 회사들이 그게 좀 돌아오면서 이제 상장 회사들도 회생 기업으로 이제 되면서 경영권의 어떤 그런 다툼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회생 기업의 상장사들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장금융이나 캠코에서 많이 이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에 자금을 많이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조조정 전문 PE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도 VIG 같은 이제 대형 PE들도 출자사로 선정이 되셨고 중형, 소형 리그에 많은 출자사들이 배출되는 만큼 회생 M&A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트렌드입니다. 요새 M&A 기사의 상당 부분을 이제 장식하고 있는 이제 고려아연 이제 딜일 것 같은데요. 사실 결론과 무관하게 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성격의 그런 대규모 딜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사실 시장의 어떤 규제는 점점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펀드 규모도 그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PE 단위에서도 투자를 하고 의견 개진을 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그런 딜들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 동향과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8가지 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기회는 딱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기업의 사업 재편 많이 이루어질 거고 관련된 딜 많아질 거기 때문에 비주력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해서 인수할 수 있는 니즈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로스보더 딜에 대해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생존을 위해서 보다 이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좀 많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소싱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차별화된 투자 전략, 그리고 그게 실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나 시니어 산업 관련된, 그러니까 방산, 전략 기자재 이런 테마의 어떤 딜들이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실 기업에 대한 사전적 더 보다 빠른 이제 선제적 구조 조정을 위한 그런 투자, 이게 소수 지분 투자라든지 CB 투자 등등 해서 좀 많아질 것 같고, 특히 이제 회생 기업에 대한 M&A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크게 4가지 좀 꼭지를 보시고 25년에 M&A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나 전략 이런 거 구상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A에 대한 M&A 어떤 미디어 그룹으로서 그 딜사이트 창립을 기념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진혁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국내외 M&A 트렌드 상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유명한 투자 섹터, 투자 포인트까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창립기념 경영전략 포럼의 모든 세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포럼 참가자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 나눠주신 우리 3분의 연사분들, 그리고 자리해주신 2 위원님 이상으로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딜사이트 창립기념 경영전략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